이었어요. 그 전광판이 켜진 직후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바로 그 불빛 한가운데 제가 앉아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될 것에 비하면 그 청문회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정책실에서 28년을 일했고 그 수십조 원짜리 보조금 정책을 제 손으로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전광판에 뜬 45라는 숫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성적표였던 거예요. 단상 위에서 의사봉을 쥔 사람은 더글러스 해먼드 상원산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거구, 정적의 경력 하나를 끝장내는 걸 아침 운동쯤으로 여기는 남자였죠. 그가 마이크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콜먼 자문관, 저 숫자를 국민들께 설명해 보시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사포처럼 껄끄러웠어요. 수율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시간이라. 해먼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4년 전에도 그 말을 했어요. 시간과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줬잖습니까? 시간도, 돈도, 수십조 원을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사막 한복판에 세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덩어리?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뒤통수에 화살처럼 꽂혔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 해먼드가 제 말을 자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단상 아래까지 드리워졌죠. 지금 한국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 준 하청국가 말이죠. 쌀이나 수출하던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게 된 게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덕분이에요.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사고 원천 기술은 우리한테서 받아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하나를 못 뺏겨서 당신은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애리조나 모래밭에 묻은 겁니다. 위원장님, 그건 내 말 안 끝났습니다. 그가 의사봉 손잡이로 단상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내가 한국 공장 영상을 봤어요. 새하얀 옷 입고 줄지어 다니더군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마법사라도 됩니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노동자들입니다. 엔지니어가 아니라 노동자요. 그런 나라가 90을 만드는데 미국이 45라는 건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이 무능하거나 한국이 속임수를 쓰고 있거나.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차갑게 굳는 걸 느꼈어요. 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의 끝이 향한 곳은 해먼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래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저는 해먼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임수.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장비도 같고 설계도도 같고 재료도 같은데 수율만 2배 차이가 난다. 28년을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먼드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콜먼 자문관에게 90일을 주겠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세요. 가서 그 90이라는 숫자의 정체를 밝혀오세요. 속임수라면 증거를 가져오고 속임수가 아니라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책상을 비우세요. 의사봉이 떨어졌습니다. 땅 하는 그 소리가 제 28년 경력에 박히는 못소리처럼 들렸어요. 청문회장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턱 밑까지 들어왔죠.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국이 속임수를 쓴 게 분명합니다.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그 말이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90일 뒤 제가 워싱턴에 어떤 보고서를 들고 돌아오게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출국 전 2주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전부 뒤졌습니다. 뒤지면 뒤질수록 확신은 굳어졌어요. 보세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만듭니다. 세계에서 단 한 곳이죠. 핵심 소재의 상당수는 일본이 쥐고 있고요. 설계 자산과 원천 기술의 뿌리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눈에는 남의 부품으로 조립을 잘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진짜 기술은 전부 밖에 있는데 조립만 잘한다. 그건 베낄 수 있는 거예요. 돈과 시간만 있으면.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능성 첫째, 수율 데이터 조작. 둘째,
통계 기준을 다르게 잡는 눈속임. 셋째, 보고되지 않는 노동 착취.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걸린다. 저는 그 노트를 덮으며 90일도 길다고 생각했어요. 30일이면 충분하다고요. 인천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금발을 단정하게 묶은 50대 여성이 앉더군요. 서류 가방에 박힌 EU 마크가 보였습니다. 클라라 베르너입니다. EU 집행위 반도체 전략국에서 왔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유럽도 왔구나. 하긴 유럽 반도체법도 우리 못지않게 처참했으니까요.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첨단 공장 유치에 줄줄이 실패한 게 유럽이었습니다. 리처드 콜먼입니다. 상무부에서 왔습니다. 베르너 심의관도 한국 조사를 가시는 모양이죠. 조사요? 그녀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먼 자문관, 저는 이번이 7번째 방문이에요. 7번째라고요? 그럼 답을 찾으셨겠군요. 한국의 트릭이 뭡니까? 그 순간 베르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는 조롱이 아니라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아주 깊은 피로가요.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불렀어요. 트릭이라고. 그래서 2년을 조사했죠. 회계 전문가를 보냈고, 통계학자를 보냈고, 노동감독관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은 게 아니라 못 본 거겠죠. 숨기는 게 있으면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콜먼 자문관. 그녀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렇게 말했었어요. 2년 전에 지금 당신과 똑같은 문장으로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유럽이 2년 동안 못 찾은 걸 내가 찾는다. 그게 미국과 유럽의 차이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그때 시점으로 딱 사흘이 남아 있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 측 안내 담당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일정을 설명하는 그에게 제가 처음 건넨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조립공장 견학은 처음이라 기대가 되는군요. 조립공장.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역사의 표정이 한순간 굳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 담당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죠. 직접 보시면 뭐라고 부르실지는 자문관님께서 정하시게 될 겁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불빛들이 꽤 화려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불빛은 누구나 켤 수 있다. 문제는 저 불빛의 원천이 누구 기술이냐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나. 짐도 반만 풀었어. 아내는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짐을 90일 내내 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차 마사지 못하고 한국에 두고 온 것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뭐였는지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첫날, 기흥의 반도체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데만 신원 확인 절차가 3번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치고 마침내 클린룸 참관 통로에 들어선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하얀 공간이 축구장 몇 개 길이로 뻗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레일을 따라 웨이퍼 운반 장치 수백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균실 특유의 냄새가 없다는 냄새. 들리는 건 기계들의 낮은 숨소리 같은 진동음뿐이었죠. 그리고 정면 벽에 그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수율 93.2.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90도 아니고 93이라니. 청문회장에서 본 그 숫자보다도 높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공장 측 임원이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들어 라인 상태가 좋습니다. 좋다. 우리 애리조나 라인 책임자들은 45를 만들어 놓고도 장비 탓, 날씨 탓, 공급망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93을 띄워놓고 좋다는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저는 그 여유가 거슬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심스러웠죠. 저 숫자, 실시간이라고 하셨죠? 네, 실시간입니다. 그럼 원본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전광판 말고 시스템 로그 원본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사실상 당신들이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통역사가 머뭇거렸고 동행한 우리 측 직원이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였으니까. 그런데 그 임원의 대답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어느 라인부터 보시겠습니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 1초도요. 그는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고 엔지니어들에게 뭐라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 모니터에 로그가 떴어요. 웨이퍼 한 장 한 장의 처리 기록, 불량 판정 기준, 검사 장비의 측정값, 원본. 저는 라인을 무작위로 골랐습니다. 제가 고르게 해달라고 했고 그들은 그러라고 했죠. 저는 그날 6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도 걸렀어요. 무작위로 라인을 바꿔가며 기간을 바꿔가며 불량 판정 기준의 정의까지 미국 기준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28년 경력을 전부 쏟아부었죠. 어딘가 한 군데는 어긋나야 했습니다. 어긋나 줘야 했어요. 그래야 제 28년이, 제 보조금 정책이, 제 조국의 45라는 숫자가 설명이 되니까요. 6시간 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준은 오히려 우리보다 엄격했고 숫자는 전광판보다 로그가 더 좋았습니다. 전광판의 93은 보여주기용으로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으로 낮춰 잡은 숫자였던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조작이 아니라면 그럼 뭐란 말입니까? 똑같은 장비, 똑같은 설계, 더 엄격한 기준. 그런데 93과 45점. 통제실을 나섰는데 그 임원이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찾으시는 건 찾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찾으려던 건 못 찾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장비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개조라도 한 겁니까?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장비는 자문관님 나라 공장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모델이요. 그럼 뭡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클린룸 쪽을 가리켰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라인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내일 새벽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보시게 될 겁니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보게 될 거라니.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비행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2년을 조사했고 아무것도 못 찾았다던 말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데이터가 깨끗하다고 전부 깨끗한 건 아니다. 분명 어딘가에 숨겨진 게 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의 첫 번째 줄, 데이터 조작이라는 글자 위에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3가지 가능성 중 하나가 지워진 거예요. 펜을 멈춘 채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건 2줄. 그리고 제게 남은 시간은 87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제 남은 2줄이 한꺼번에 지워지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 28년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문장 하나가 적히게 될 줄은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저는 기흥공장 통제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임원이 내일 새벽에 오라고 했을 때 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을 일찍 갔어요. 보여주기로 준비된 장면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민낯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28년 관료 생활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실은 늘 예고 없이 찾아간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모니터 수십 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고 창 너머 클린룸에서는 운반 장치들이 변함없이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새벽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 기계는 어차피 24시간 도는 건데 새벽 3시 4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통제실을 갈랐습니다. 모니터 하나가 붉게 변했고 화면에 장비 이상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카운트를 시작했죠. 자, 보자. 이제 어떻게 하나. 제가 왜 시계를 봤는지 아십니까? 애리조나에서 똑같은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애리조나 공장 시찰 때였어요. 새벽에 장비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통제실 야간 근무자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인데요. 전화를 끄는 근무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말했죠. 내일 아침에 처리될 겁니다. 그 라인에서 만들어지던 웨이퍼들은 그날 밤 전부 폐기됐습니다. 수백억 원어치가요.
그때 공장 운영 총괄이던 브래드 휘트먼이 제게 했던 말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는 와인 잔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콜먼, 새벽에 기계가 멈췄다고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건 야만입니다. 한국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건 인권 문제예요. 우리는 문명국답게 일합니다. 문명국답게. 그 문명의 성적표가 45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흥의 그 새벽, 시계를 보며 기다렸던 겁니다. 한국이라고 다르겠나. 새벽 3시잖아. 다들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 3분이 지났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매뉴얼에 따라 1차 조치를 하는 게 보였어요. 여기까지는 애리조나도 했습니다. 문제는 장비를 열어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문 엔지니어가 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무자 한 명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제 저 수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 7분이 지났을 때 통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됐을까. 방진복을 입고 있었는데 목 부분으로 자목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머리는 채 마르지 않은 채였고 숨이 가빴어요. 그는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고 곧장 모니터 앞으로 가더니 화면을 30초쯤 들여다보고는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11분이었어요. 11분. 새벽 3시에 자다가 11분. 저는 옆에 있던 안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담당자가 답했어요. 이 라인 담당 수석 엔지니어 강민호 씨입니다. 28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죠? 28년. 저와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28년 동안 워싱턴의 책상에서 정책을 설계했고, 저 사람은 28년 동안 새벽 3시에 잠옷 위에 방진복을 입었던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표시가 떴고, 강민호 씨가 클린룸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통제실에 낯선 외국인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어요.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야간 근무자들에게 뭐라고 한두 마디를 건네고는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가서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아침에 정상 출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했어요. 그건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그건 불길함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어떤 전제가 소리 없이 금가기 시작하는 불길함이요. 장비는 돈으로 삽니다. 설계도도 돈으로 사요. 그런데 새벽 3시에 11분은 도대체 얼마를 주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예정에 없던 행동이었어요. 공장 앞 스문의 시간 해장국집, 김이 서린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는 그의 맞은편에 무작정 앉았습니다. 통역을 맡은 직원이 헐레벌떡 따라 들어왔죠. 미국 상무부의 리처드 콜먼입니다. 아까 통제실에서 봤습니다. 식사 한 끼 사도 되겠습니까? 강민호 씨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뚝배기 2개가 나왔어요. 펄펄 끓는 국물에서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물었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당신은 11분 만에 왔어요. 회사가 시킨 겁니까? 야간 대기 수당이 많습니까? 안 오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질문이 무례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강제라면, 보상이라면, 그건 시스템이니까 베낄 수 있습니다. 휘트먼의 말대로 인권 문제라면 우리가 안 베끼면 그만이고요. 어느 쪽이든 제 보고서에 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강민호 씨는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당이야 나오죠. 그런데 그거 받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갑니까? 그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명감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그런 거창한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일이라는 겁니다. 새벽 3시에 라인이 멈추면 가는 것까지가 그냥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통역된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에 박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제 아버지가 이 공장 1세대였습니다. 반도체가 뭔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에 일본 기술자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워가면서 라인을 깔았던 양반이에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 너희는 10년 해도 안 된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공장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는 명절에 집에 안 계셨습니다. 어릴 땐 그게 참 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첫 명절에 라인 당직을 서는데 그날 이상하게 아버지 생각이 나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 그 양반이 미워서 안 온 게 아니었구나. 자기 일이라서 못 온 거였구나. 저는 그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새벽에 같이 뛰어오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걔들 보면 제 아버지가 보여요. 저도 보이고요. 그게 라인을 지키는 겁니다. 기계가 아니라요. 저는 그날 노트에 적어둔 3가지 가능성 중 마지막 줄, 노동 착취라는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착취, 그 단어가 얼마나 한심한 가설이었는지 저는 해장국집에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강제로 시켜서 새벽 3시에 11분 만에 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보상으로도 안 됩니다. 그건 이대에 걸쳐 쌓인 자기 일이라는 내 글자에서만 나오는 속도였던 거예요. 계산을 하겠다고 하니 그가 한사코 말렸지만 저는 우겨서 2그릇 값을 냈습니다. 9,000원이었어요. 수십조 원을 쓰고도 못 산 답을 저는 9,000원짜리 해장국집에서 들은 셈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데이터 조작에 그어진 줄 밑으로 통계 눈속임과 노동 착취에도 천천히 줄을 그었어요. 사흘 만에 3줄이 전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설 넷째. 우리가 사람을 잘못 이해했다.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문장입니까? 해먼드 앞에서 이걸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세미나장에서 베르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설명회 자리였는데 그날의 주제가 HBM이라는 물건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날까지도 HBM을 그냥 메모리의 일종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이야기는 메모리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들어본 어떤 기업 드라마보다 지독한 이야기였어요. 연단의 발표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한국에 한 메모리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채권단 관리를 받던 곧 문 닫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어느 날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메모리 칩을 단층 집처럼 펼쳐 만들던 시대에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겠다는 거였죠. 층과 층 사이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 수천 개를 뚫어서 데이터가 오르내리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업계 전체가 비웃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옥이고 만들어봤자 사줄 사람도 없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는데 시장이 없었어요. 너무 빨랐던 겁니다. 그 회사 안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던 부서에는 오지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출세는 끝이라는 유배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보통 회사라면 3년 안에 접습니다. 이 회사는 16년을 갔습니다. 16년. 세미나장이 웅성거렸어요. 16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술을 유배지 소리를 들어가며 갈고 닦은 겁니다. 언젠가 세상이 폭발적인 속도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 한 줄짜리 믿음으로요.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습니다. AI 두뇌를 만드는 회사, 그 유명한 엔비디아가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사실상 한 곳뿐이었던 겁니다. 16년 동안 유배지에서 칩을 쌓아 올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 앞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줄을 서는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이 시장의 60%를 쥐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옆자리에 베르너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니 그녀는 메모하던 펜을 내려놓은 채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르너 심의관, 괜찮습니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콜먼 자문관, 저는 오늘 유럽이 왜 졌는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6년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3년 적자가 나면 이 사회가 경영진의 목을 자릅니다.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언론이 실패한 투자라고 낙인을 찍죠. 16년 동안 돈 안 되는 기술에 사람과 돈을 묻어두는 회사는 유럽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3년이 한국의 16년에 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2년 동안 한국의 트릭을 찾아다녔어요. 오늘에서야 알겠네요. 트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베낄 수 있는 트릭이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트릭은 베끼는 데에도 16년이 걸리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측 조사 책임자가 미국 측 조사 책임자 앞에서 백기를 드는 순간이었어요. 박수가 터지는 세미나장 한가운데서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한국의 속임수를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 하나만 남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는 2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저는 1부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발표자가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였습니다. 한 회사가 33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었어요. 33년. 제가 상무부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단 한 분기도 빠짐없이요. 삼성이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33년이 뒤집혔습니다. 화면의 그래프 끝에서 두 선이 교차했습니다. 점유율 36대 34점. 그 유배지 16년의 회사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1위에 올라선 거예요. 분기 매출 97억 달러 대 90억 달러. 세미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삼성이 흔들리는구나. 한국의 시대에도 금이 가는구나. 솔직히 약간의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발표자의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시장의 70%가 한국입니다. 70%.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위가 바뀌었는데 1위도 한국이고 2위도 한국이라는 겁니다. 33년 왕좌가 뒤집히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난 대륙 전체가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90일 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베끼려고 했던 겁니까? 공장 하나를 베끼려고 했습니다. 삼성의 공장, 그 장비, 그 설계를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본 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새벽 3시에 11분 만에 달려오는 강민호가 있었고 그 강민호를 길러낸 아버지 세대가 있었고 유배지에서 16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두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쫓기는 세계 1위와 세계 2위가 한 나라 안에서 33년치 승부를 벌이는 생태계가 있었던 겁니다. 1위가 한눈을 팔면 2위가 왕좌를 빼앗는 나라. 그래서 1위조차 새벽에 뛰어야 하는 나라.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으려고 수십조 원을 썼는데 비결은 나무가 아니라 숲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워싱턴에 보낼 중간보고서 초안을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첫 문장이 도저히 써지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쓰면 이렇게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위원장님,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속임수는 오히려 우리 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28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아내 관료가 마지막 발버둥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신념을 잃기 직전에 가장 사나워진다는 말이 있죠. 그 무렵에 제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저는 호텔 방 벽에 자료를 붙여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인정하더라도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해먼드 앞에 서서 한국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제 목이 날아가는 건 둘째치고 미국의 반도체 전략 전체가 길을 잃게 되니까요. 뭐라도 한국의 급소 하나라도 쥐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찾아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찾아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도구와 재료는 어디 겁니까? 회로를 그리는 초정밀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전 세계에서 혼자 만듭니다. 한 대에 수천억 원짜리 그 장비를 사려고 삼성도 SK하이닉스도 돈다발을 들고 줄을 서요. 핵심 소재는 어떻습니까?
특수약품과 정밀 부품 중에는 일본이 90% 넘게 쥐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거인은 목줄을 2개나 차고 있는 거인이었던 겁니다. 네덜란드라는 목줄, 일본이라는 목줄, 그리고 그 목줄의 끝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 부분이 미국의 손에 닿아 있었죠.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의 제목을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급소에 관한 보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한국의 수율은 진짜다. 사람도 진짜다. 그러나 소재와 장비의 공급선을 조이면 그 모든 진짜가 멈춘다. 미국은 베끼기 전략을 폐기하고 목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는 새벽까지 20장을 내리썼습니다. 90일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의 그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들뜬 기분으로 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동북아 반도체 공급망이 주제였는데 제 보고서를 보강할 자료를 얻을 수 있겠다 싶었죠. 연사 명단을 훑어보는데 한 이름에 눈이 멈췄습니다. 다나카 켄지. 젠 일본 경제산업성 소재산업 담당 심의관. 일본 경산성. 소재.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바로 그 목줄을 직접 쥐어봤던 사람이 온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증인이 있을까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멈출 수 있다는 걸 당사자의 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다나카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는 제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의 약점을 찾으러 오셨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요즘 서울에서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콜먼 자문관. 속임수를 밝히겠다던 그 미국인이죠. 그가 창가 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마침 당신 같은 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나카는 자리에 앉으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보고서 말입니다. 우리 일본이 몇 해 전에 이미 썼던 보고서예요. 제목까지 비슷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서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행에 옮겼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행이라니, 그게 무슨. 한국의 목줄을 실제로 당겨봤다는 뜻입니다. 콜먼 자문관. 가장 아픈 급소 3곳을 골라서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어젯밤 새벽까지 쓴 제 20장짜리 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되리라는 거요. 하지만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찻잔을 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서울 풍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몇 해 전 우리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상대로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들의 수출을 조이기로 한 거죠. 품목은 3가지였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바르는 감광액, 불순물을 씻어내는 초고순도 세척약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수 소재. 셋 다 일본이 사실상 독점하던 것들이었어요. 기억합니다. 워싱턴에서도 큰 뉴스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3가지를 왜 골랐는지도 아십니까? 다나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콜먼 자문관, 당신이 어젯밤에 했을 작업을 우리는 1년 동안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공정 전체를 펼쳐놓고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픈지를 찾았어요. 수백 개 품목 중에서 대체가 가장 어렵고 재고를 쌓아둘 수도 없고 끊기면 몇 주 안에 라인이 서는 것들, 그렇게 추려낸 게 그 3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거인의 급소를 외과의사처럼 정확하게 3군데 찔렀던 겁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제 보고서가 제안하려던 목줄 전략, 그걸 일본은 이미 그것도 훨씬 정교하게 실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몇 주는 우리가 그린 그림 그대로였습니다. 다나카가 옅게 웃었어요. 한국이 발칵 뒤집혔죠.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한국 기업 임원들이 소재를 구하러 전 세계를 뛰었습니다. 도쿄의 우리 사무실에서는 샴페인 얘기까지 나왔어요. 거인이 무릎을 꿇는 건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나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의 결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무릎을 꿇는 대신 이상한 걸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대학 연구실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 소재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비웃었어요.
그 약품들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입니다. 순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웨이퍼가 전부 못 쓰게 돼요. 몇 년을 해도 못 따라온다는 게 우리 기술진의 분석이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가장 어렵다던 초고순도 세척 약품이. 다나카가 손가락을 천천히 폈습니다. 2년이 안 걸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나카가 말을 이었어요. 나중에 한국 쪽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약품을 국산화한 연구진이 몇 달 동안 집에 못 갔다고 하더군요. 실험실 바닥에 야전 침대를 깔고 순도 수치가 목표에 도달하던 날 새벽에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우리가 급소라고 찔렀던 자리에서 한국은 새 살을 돋게 한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단단한 살을요. 그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침내 그 말을 했습니다. 제 90일 전체를 한 문장으로 끝내버린 그 말을요. 콜먼 자문관. 우리는 한국의 약점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약점을 지워준 겁니다. 우리가 찌르기 전까지 한국은 자기 급소가 어딘지 몰랐어요. 우리가 친절하게 세 군데를 짚어줬고 한국은 그 세 군데를 강철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국은 나머지 급소들도 스스로 찾아서 메우기 시작했죠. 소재, 부품, 장비, 하나씩 전부요. 지금 일본 소재 기업들의 한국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칼을 한 번 휘둘러서 가장 큰 고객을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바꿔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나카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그 보고서, 미국이 목줄을 당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나카가 대신 말했습니다. 한국은 비명을 지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약점을 공격당하면 약점을 없애버리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 일본이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한국입니다. 당신네 미국은 부디 우리보다 싸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 새하얀 클린룸에 가보셨겠죠. 새벽에 11분 만에 달려오는 사람들도 보셨을 테고요. 우리도 봤습니다. 다 보고도 우리는 칼을 뽑았어요. 사람을 이기는 칼은 없다는 걸 뽑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다나카가 떠난 자리에 저는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어젯밤 20장을 채운 그 보고서 파일을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급소에 관한 보고. 커서가 제목 위에서 깜빡였어요. 저는 전체 선택을 누르고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90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텅 빈 화면에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에 관한 보고.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새벽 3시 한 남자가 11분 만에 라인에 도착했다. 이 보고서는 그 11분에 관한 기록이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으로 썼습니다. 강민호의 해장국집을 썼고 그의 아버지의 명절을 썼고 유배지의 16년을 썼고 베르너의 백기를 썼고 다나카의 고백을 썼습니다. 마지막 장을 닫으며 저는 결론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장비가 아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야 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다. 90일째 되던 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먼드 위원장실은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좌관들, 위원회 소속 의원 두엇, 그리고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도 한 명 와 있었어요. 다들 구경을 온 겁니다. 한국의 속임수를 밝히겠다고 큰 소리치고 떠난 남자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를요. 저는 보고서를 해먼드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는 시가를 문 채 표지를 받고 제목을 읽는 그의 눈썹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콜먼, 지금 장난합니까? 90일 동안 수억 원의 출장비를 쓰고 가져온 게 한국 찬가예요? 위원장님, 일단 읽어보시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가 보고서를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보고서가 책상 모서리에서 기우뚱했죠. 속임수를 못 찾았으면 능력이 없는 거고 안 찾았으면 한국에 넘어간 거지. 어느 쪽입니까? 90일 전에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빈손이면 책상을 비우라고. 방 안의 시선이 전부 제게 꽂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시선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어요. 새벽 3시에 11분을 본 사람은
워싱턴의 시가 연기 따위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모양입니다. 위 위원장님, 저는 속임수를 찾으러 갔고 대신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 답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답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45인 이유는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9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으신다면 미국의 45는 영원히 45일 겁니다. 해먼드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가 시가를 재떨이에 지식이며 몸을 일으켰어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변명문이군. 잘 들어요, 콜먼. 내일 아침 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신 회의만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보좌관 하나가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보셔야 할 속보가. 뭐야?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엔비디아입니다. 보좌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방금 발표가 났습니다.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핵심 메모리 물량을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전량 가져갔습니다. 우리 쪽 물량은 없습니다. 시장이 뒤집어졌고 지금 방송사들이 전부 위원장님 코멘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때리기로 보조금 실패를 덮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오고 있어서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해먼드는 그 자리에 선체로 굳어 있었습니다. 시뻘겋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상 모서리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 그가 손끝으로 밀어냈던 제 보고서가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걸쳐져 있었죠. 기자가 수첩에 뭔가를 미친 듯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들은 서로 눈치만 봤고요. 그 침묵 속에서 해먼드가 보고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가 방 안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손을 거두고 헛기침을 했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인정도 없었어요. 해먼드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위원장실 비서가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보고서 사본을 한 부 더 보내달라고요. 위원장님 댁으로요. 저는 사본을 보내며 메모를 한 장 붙였습니다. 11분짜리 이야기부터 읽으십시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 새벽의 기흥을 생각합니다. 자모키 씨 삐져나온 방진복, 김이 오르던 9,000원짜리 해장국, 이게 제 일이니까요. 하던 그 목소리를요. 제가 한국에 두고 온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28년짜리 오만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십조 원을 썼고 장비를 샀고 설계도를 가져왔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사지 못한